실화 분묘 수집 소년. 작성자는 김나른님, 그리고 출처는 우대 공개 강초희 작가님. 우대 공개 2011년 글을 퍼왔습니다. 오랜만에 실화를 써본다. 때는 대학교 1학년 첫 방학. 돈은 없고 놀러 가고는 싶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니 막 20살 문턱에 들어선 나이가 부끄러운 그런 때였다. 방학 시즌에 들어서자 노동력이 남아 도는지 기본 임금은 내려가도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내려갔다. 그나마도 덜 힘든 직종은 호화 상태. 남은 것은 땀 흘리고 먼지 마셔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친 나는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그냥저냥 집에서 지냈다. 그런데 아는 친구한테 제의가 들어왔다. 일명 신의 알바란다. 워낙 허풍이 많은 놈인지라 우선 찬찬히 녀석의 말을 들어보는데, 교회 선교나 도를 아십니까? 혹은 다단계 피라미드 마케팅 따위에는 코 웃음도 치지 않는 내게도 과연 솔깃한 것이었다. 아니, 솔깃하다기보다는 흥미로웠달까? 아무튼 놈의 이야기는 이랬다. 강릉 쪽에 땡땡 추모공원이라는 공동묘지가 있단다. 그런데 지금 시즌, 정확히 6월에서 8월에 매년 장마로 인한 수재가 많아서 요식이 물에 빠져 죽거나 실종되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납골되거나 묻히는 장례되는 고인분들이 많단다. 그런데 땡땡 추모공원이라는 이 자리가 추파지라고 해서 억울하게 객사한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고 천도를 하는데 특별한 기운을 가진 묘자리라는 것이다. 원래는 아주 옛날 객사한 벼슬아치나 먼 왕친의 핏줄들을 영도하고 묻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곳이다 보니 안치하거나 납골하는데 돈이 장난 아니게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강남이니 서울 쪽 빌딩 부자들이나 정치계 권력자들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명산 뺨치는 안치소라고 했다. 그래, 그런데 그게 우리랑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불쑥 끼어들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고 설명했다. 녀석의 말인즉슨 요 한 달 동안에 묘지에서 치러지는 안식제가 끝나면 묘들에 놓인 꽃들을 수거해서 다시 되파는 일이라고 했다. 원래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묘지 관리꾼이 다 따로 있지만 이번에 아는 연주를 통해 힘들게 한 달만 허락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게 무슨 돈 되는 일이냐며 내가 성질을 내자 돈이 안 되면 자신을 죽여도 좋으니 자신을 믿고 따라만 오라고 가슴을 떵떵 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래서 한 달만 해보자. 그렇게 속는 심정으로 따라간 그 아르바이트는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알바였다. 우선은 해가 다지고 밤 12시 즈음에 공동묘지 맨 위 납장소로 걸어 올라갔다. 사실 무섭기도 했지만 워낙 깜깜해서 무덤도 잘 안 보였고 곁에 친구가 있어서 별로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좋은 산내음이 맡아져서 기분도 좋고 약간은 들떠 있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파트를 정하고 그렇게 내려가며 분묘된 꽃들을 모아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잣집들이라 그런지 꽃들이 하나같이 장난이 아닌 것이다. 뭐 내가 꽃꽂이나 플로리스트 같은 것은 잘 몰랐지만 보기에도 하나같이 그냥 동네 꽃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굉장히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었고 심한 것은 겉 포장지에 금 두름이 되어 있거나 아주 작은 세공 보석이 있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외국 꽃 같은 것도 많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 잡아 2, 30여 개가 되었다. 이것들을 다른 쪽 납골소나 추모당 인근 꽃집에 되팔거나 아니면 꽃꽂이를 하는 신부 수업 학원 같은 곳에 팔면 그야말로 20살 새내기 2명이 나눠 갖기엔 두둑한 돈이 되었다. 죽은 사람한테 형식상 주는 꽃에 왜 이리 돈을 들일까? 친구에게 물어보니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후에 묘자리나 미신 같은 것에 잘 연연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명당 자리는 다 국회의원이나 거부들의 조상이 묻혀 있노라고 말이다. 그렇게 불과 일주일을 했을 무렵인데도 그 당시 내 수중에 40만원 가까이 하는 돈이 생겨 있었다. 친구와 산중관리소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하며 그렇게 노닥거리다가 저녁 끝 무렵 무덤에 올라가 꽃을 수고해오면 그만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신이 났었다. 별로 하는 것 없이 돈이 불어나니 그렇게 생각 없이 신이 날 수밖에. 야, 벌써 이 정도면 한 달이면 곧 100은 넘겠다. 그제? 그리 배포가 작냐? 기다려봐라. 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했다. 무엇을 기다리냐고 해도 말은 안 해주며 희죽희죽 웃는 친구의 속셈을 대략 15일 정도 지나서 알 수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꽃을 수거해 오는데 정말 쇼킹하게도 빛나는 금속이 수놓아진 금세사 목걸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게 뭔가 하며 그렇게 어리 빠져 있는데 고인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물건을 공양 삼아 두고 가는 묘주인들이 간혹 있다고. 그렇게 하나같이 두고 가는 물건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런 거 하나 건지면 정말 산삼 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입을 째지게 웃으며 친구가 그러는 것이었다. 지금 말하지만 부자들은 정말 생각하는 돈 단위 개념이 다른 것 같았다. 처음엔 좋아라 했지만 그런데 갈수록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했다. 저걸 가져도 될까? 고인분을 욕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결국 아르바이트 전체에 대한 회의를 몰고 왔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확실했고 이만큼 수입이 좋은 다른 알바를 방학이 반토막난 시점에 다시 찾기는 절대 불가능했음이 자명했다. 또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소개해준 친구한테도 미안해서 나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 금목걸이만은 그냥 두자고 말해봤지만 친구는 오히려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친 것 아니냐. 이왕 시작한 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 목돈을 버리겠다? 하고는 마구 비웃었다. 그래, 사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생기는 돈은 나도 군말 없이 받아 넣었으니.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한테 이 일을 들키고 말았다. 아버지께서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고 나는 속 시원한 반, 안타까운 반으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일은 친구한테만 일어났다. 그렇게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살 무렵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야, 야, 민수야, 너도 보이냐? 뭐? 여자 말이다. 녀석이 이빨까지 사려 문 것처럼 떠는 모습이 수화기 너머로 보이는 것 같았다. 사실 그 친구 녀석은 담이 큰 놈이었다. 애시당초부터 겁이 많았다면 공동묘지에 꽃 수거하는 알바 따위를 신의 알바라고 추켜 세우는 일도 없었으리라. 아무튼 그렇게 떠는 녀석을 차근차근 달래 이야기를 들어보니 등골이 쭈뼛해졌다. 그때 내가 발견해서 그 친구에게 건네준 금세사 목걸이. 친구 녀석은 그걸 중고 보석점에다 팔아넘긴 모양이었다. 진짜 금이었고 자잘하게 세공된 것들은 간액과 만호였다. 90년대에 나온 세공식 디자인으로 조금은 구식이었지만 보석 자체가 진짜였던지라 값을 삼삼하게 받았노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꿈속에 웬 여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7월 22일부터라고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보석상 주인이 그 금목걸이를 중고 도매로 내놔서 팔아버린 그날이라고 한다. 꿈에서 친구 녀석이 여느 때처럼 꽃을 수거하면서 내려오는데 어느 무덤가에선가 걸음이 멈춰지더란다. 고개를 숙이고 분묘된 꽃을 집어들고 허리를 펴면 그때 앞에 여자가 서 있더란 거다. 처음 그 꿈을 꿨을 땐 무섭지 않았다고 했다. 여자는 피를 흘리거나 끔찍하고 괴기스러운 모습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며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여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눈이 굉장히 슬퍼 보였다고 했다. 꿈이란 게 연속이 되면 정말로 무서워지는 법이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네를 태워주시는 꿈을 처음 꾸고선 울었던 나였지만 같은 꿈을 연속으로 4번이나 꾸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났다. 녀석은 그날 이후 현재 나한테 전화하기까지 20일가량을 그 여자가 꿈에 나왔다고 했다.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않고 그저 단지 쳐다만 보는 여자. 그쯤 되자 차라리 무언가 위약이라도 부리면 좋겠다 라는 게 친구 녀석의 심정이었다고 한다. 처음 전화를 했던 것도 그 목걸이를 발견해낸 것이 나니까 혹시 나도 그 여자가 꿈에 나오진 않는가 하고 묻기 위해 전화했던 것이었다. 어쨌든 난 우선 친구 녀석을 만났다. 그렇게 만난 녀석은 확실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살이 빠지거나 안색이 좋지 않거나 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처럼 생리적인 공포가 눈에 언뜻 드러났다. 무당을 만나보라는 나의 권유에 애초에 귀신을 믿지 않던 녀석은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군인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녀석답게 그런 것을 일절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나만의 경험에 의해 무당에 대한 믿음이란 게 있어서 강력하게 권유했다. 할머니께서 아시는 한 무당분은 뭐랄까 한마디로 진짜였다. 그분은 신내림을 받으셨으면서도 따로 점집을 여시거나 하지 않았고 되려 기독교를 믿는 그런 분이었다. 혹간 주변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정도? 한 번은 할머니에게 대기 아드님이 올해로 삼재에 들었으니 애군에 대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시더란다. 그 삼재란 게 한 번 끼면 재수가 내리 똥이란다. 할머니는 우스갯소리로 나에게 그 말을 해주셨지만
그 이후의 일은 소름 돋는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모아두신 자금을 몽땅 털어놓은 가게 두 곳이 완전히 망했다. 순전히 재개발 계획이 틀어진 탓이었다. 또 힘들게 아는 선배의 막권 경매소를 운입하셨는데 얼마 안가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져버렸다. 모든 유흥업소 규제가 강해지고 자연스레 가게는 망했다. 여기저기 끌어모은 돈으로 다시 가게를 열었으나 그 지역 건달들이 가게를 모조리 박살내놨다.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5천 보증을 서주셨던 20년 지기 친구분이 필리핀으로 해외 도피를 해버렸다. 덕분에 아버지께선 주민등록과 의료보험이 말소되어 병원에도 못 가셨다. 그게 단순히 1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다. 나는 그 일 이후 무당이니 삼재는 재수가 없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에 웃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다. 이번에는 내 동생이었다. 동생이 요번 년에 삼재가 있으니 유념하시라고 말이다. 긴 말 않겠다. 동생은 쌈질을 하다가 콧대가 부러져 뼈대가 틀어졌다. 앞니빨 2개가 부러져 인공이빨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2번이나 잘릴 뻔했으며 다리가 1번 부러졌다. 일산패에서 유명한 폭력서클, 흔히들 말하는 일진? 그런 폭력서클 눈에 띄어 여러 번 시달림을 당했다. 단순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위에 저 2 사건을 겪은 당사자였다. 때문에 난 진중하고 진중하게 친구를 설득했고 할머니에게 부탁해 그 무당분에게 친구를 데려갈 수 있었다. 무당 할머니는 한 번 보고도 그 친구의 상태가 어떻다거나 알아맞추는 내 상상과 같은 일은 보여주지 않으셨다. 대신 친구가 겪은 일과 꿈에 대해 정말로 꼬치꼬치 여러 번 캐물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만두라는 말에 친구 녀석은 시큰둥한 기색이었으나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자 단박에 수긍하는 얼굴이 되었다. 정말 그걸로 된 건가? 아니다. 그렇게 친구가 돌아가자 무당 할머니는 나를 앞세워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다. 땡땡 납구론. 무당 할머니는 그곳에 가서 길쭉하게 생긴 이상한 금속 막대를 주고 땅에 박아 넣으라고 하셨다. 정말 아주 긴 막대였다. 나는 애를 먹으며 그걸 박아 넣었다. 총 4개였고 납골은 꼭대기 양쪽 옆에서 가장 아래 양쪽 옆 거의 내 키만한 그런 금속 막대를 4개씩이나 땅에 때려넣고 나자 온통 땀 범벅이가 되었다. 헐떡이고 있는 내게 무당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이건 임시방편인기라 이 밖으론 귀신이 못 끼어나올 기다. 이 쇳대만 멀쩡하모 네 친구한테도 해댈 일이 없을 기다. 그리고 다음날 난 친구한테서 흥분된 목소리로 간밤 꿈에 여자가 나오질 않았다고, 정말 오랜만에 진짜로 푹 잠을 잤다고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전화가 한 통 왔다. 그리고 끝이었다. 아니, 끝인 줄 알았다. 어젯밤 뉴스에 17년 만의 폭우로 강릉에 수해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보였다. 그리고 그 때문에 토양이 흘러내려 분납된 유골들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도 말이다.
땡땡 분납골이 TV 화면 속으로 보였고 반쯤 드러나 옆으로 쓰러져 있는 금속 막대가 보였다. 그리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당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